이 시간에는 10장의 명사 수업을 해요. 맨 처음에 우리 1장의 동사할 때 내용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동사라는 품사가 문장에서의 쓰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것처럼 이 10장의 명사편 같은 경우도 문장에서 쓰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명사편도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부분, 특히 좀 귀찮은 부분, 단어 암기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니까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좀 많고 하니까 다른 단원을 그냥 한꺼번에 한 단원으로 묶어가지고 공부를 끝내는다면 이 명사 파트 같은 경우는 뭐 두 파트나 세 파트로 나눠서 구분을 지어서 공부를 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한꺼번에 한 단원을 다 마무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 이렇게 1단원부터 20단원까지 쭉 보면 지금 이제 반을 넘어가고 있는데 단원수로 보면 어떤 단원은 우리 방금 전에 끝난 단원처럼 일치처럼 굉장히 쉽게 끝나는 단원도 있고 앞으로도 또 그런 단원도 나오거든요. 또 동사나 명사편처럼 내용이 굉장히 많은 부분도 있고 그 단원마다 약간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 중에 10장의 명사편은 암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책에 있는 걸로 공부가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단어들을 계속 외울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명사라든가 동사는 새로운 단어들이 계속 이렇게 쏟아져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소화를 해내면 그게 곧 이제 어휘 실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큰 가닥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독해를 한다거나 할 때 새로운 단어들이 나오면 계속 암기들 해 나가고 그 특징을 지금 우리가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대신 이제 그 특징만 정리하는데도 이제 시간이 좀 걸리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지치지 말고 좀 꾸준하게 공부를 해 나가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명사편을 시작을 할 건데 명사편에 이제 중간중간에 암기사항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암기사항 부분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거니까 칠판에다가 뭐 하나하나 설명해가지고 한다는 게 결론은 뭐 단어 써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특별한 그게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고 다만 이제 좀 혼자서 공부하기 힘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가면서 이제 할 테니까 하나씩 이제 가닥을 좀 잡아가면서 공부를 하세요. 자, 95페이지 이제 처음이에요. 자, 이제 첫 부분 설명할 테니까 일단 이제 이해하면서 들으세요. 명사라는 건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이런 품사거든요. 사람이나 쉽게 얘기하면 사물의 이름을 뜻하는 단어들 이런 것들을 명사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명사에 해당되는 단어가 문장으로 들어가잖아요. 자, 여기 잘 보세요. 명사가 문장으로 들어가면 명칭이 바뀌어요. 명사는 문장에서 바로 이렇게 쓰여요. 주어, 목적어, 보어. 지금 이제 간단한 약자로 쓰는 거예요. 명사라는 품사는 문장으로 들어가면 주어, 목적어, 보어. 뜻이 같은 동격.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 이렇게 용어가 변했죠? 동격,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임.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외워놓으세요. 명사라는 품사는 무조건 역할이 5개 중에 하나다. 잘 외워놓으세요. 자, 그 다음 명사에 이제 종류로 들어갈 거거든요. 이제 종류. 명사에 이제 뜻이 있겠죠. 뜻을 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뜻으로 구별을 이렇게 이걸 기준으로 세다, 카운트. 세는 거 있죠? 1, 2, 3, 4 세는 거. 센다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어떤 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가 있고요. 책 같은 거, 분필 같은 거. 그러니까 책 같은 거. 다시요. 책, 뭐 연필 이런 것들이 셀 수 있는 명사거든요. 셀 수 있는 명사가 있고 셀 수 없는 명사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양을 나타내는 명사. 뭐 물, 커피, 포도주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 개념으로는 셀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어상으로 또 못 세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처음엔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영어를 배우니까 그냥 영어에다가 맞춰서 그냥 받아들여가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빵, 돈, 이것도 셀 수 없는 명사에 속해요. 그래서 이제 뜻을 가지고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셀 수 있는 명사를 한문어로 가산, 셀 수 없는 명사를 불가산 명사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고 이제 참고로 적어주는 거고요. 또 간단하게 설명할 때 셀 수 있는 명사는 수를 나타내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는 양을 나타내는 명사 이렇게 설명을 할 때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으면 되고 그 다음에 영어 단어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듯이 공부해야 돼. 그러면 우리 개념으로 봤을 때는 셀 수 있을 것 같은데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카운트가 세다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ABLE를 붙이면 countable 이게 바로 셀 수 있는이에요. 그 맨 앞에 C자 있죠? C자를 대문자로 이렇게 네모를 쳐놓으면 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건 셀 수 있는 명사구나. 사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셀 수 없다. 그러면 여기다가 부정접두사 on을 붙여. uncountable 해서 이 U자를 또 사전에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셀 수 있는 명사, 없는 명사가 좀 알고 싶다, 헷갈린다. 그럴 때는 사전을 찾아서 확인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전에 보면 C하고 U가 이렇게 같이 나올 때도 있는데 이건 셀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두 가지로 쓰임이 다 쓰인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을 했어요. 그런데 이 구분을 뭐 하려고 해야 되냐? 굉장히 중요한 구분이에요. 왜냐하면 셀 수 있는 명사, 예를 들어서 북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북이라는 단어가 명사니까 문장의 주어 자리로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또 water라는 단어가 물. 그럼 이것도 명사니까 문장의 주어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겠죠? 똑같이 주어 자리에 넣을 테니까 보세요. 북을 주어로 썼어. 그리고 단수니까 단수라고 했다고 해요. 지금 느낌이 좀 이상할 거예요. water를 주어 자리에 썼어요. 명사니까. 그래서 또 단수형이니까 이렇게 썼다고 해. 그러면 똑같은 명사를 주어 자리에 넣었으니까 이론적으로는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래 표현은 가능한 표현이지만 위에 표현은 틀려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걸 공부를 하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 셀 수 있는 명사는 우리 좀 전에 수의 일치도 배웠지만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 수 처리가 반드시 돼야 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다? 그러면 어북 이런 식으로. 만약에 두 개다? 그러면 이렇게 정확하게 two books 이렇게 수를 확인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셀 수 없는 명사는 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를 뜻하는 어를 못 붙여요. 둘 이렇게 셀 수가 없어. 한 개, 두 개, 세 개, 물 한 개, 물 두 개 셀 수가 없다고요.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단어 그 자체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셀 수 있는 명사는 셀 수가 있기 때문에 한 개, 두 개, 세 개 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 하나를 뜻하는 걸 우리가 단수라고 부르고 둘 이상을 복수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전 시간에 일치할 때도 대부분 수의 일치 문제는 셀 수 없는 명사는 나오지도 않아요. 셀 수 있는 명사 가지고 단수다 복수다 해서 단수 취급, 복수 취급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별해서 공부했던 거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종류를 먼저 구분을 한 다음에 그 종류의 특징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한 다음에 이제 여기를 정리해 가면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자, 이제 해요. 자, 다시 셀 수 있는 명사는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셀 수 있는 명사에는 보통명사, 집합명사 다시 두 개로 나뉘어요. 셀 수 없는 명사에는 다시 세 개로 나누는데 이런 건 여러분들이 의식을 안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외워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한번 보세요. 방금처럼 양을 나타내는 물, 우유, 포도주 이런 걸 물질명사. 그 다음에 눈에 안 보이는 거 있어요. 사랑, 증오 이런 거. 친절 이런 걸 추상명사. 그 다음에 나라 이름, 사람 이름, 도시 이름 이런 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걸 고유명사.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다고. 한 번 더. 셀 수 있는 명사는 이렇게 두 개. 셀 수 없는 명사는 물질명사, 추상명사, 고유명사. 근데 고유명사는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문장 중간이라 하더라도 항상 대문자로 시작해야 돼.
첫 단어는 첫 철자는 항상 대문자로 시작한다. 이것도 알아두고 가는 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편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구분을 했으면 이제 특징, 셀 수 있는 명사는 특징, 셀 수 있기 때문에 하나라면 어를 붙여야 돼요. 어나 언. 그리고 여러 개라면 복수형으로 써야 돼. 그러려면 불규칙도 있지만 규칙 변화로 s나 es를 붙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수요일체에서 배웠죠. 만약에 주어 자리에 단수가 나왔어. 어북. 그러면 단수 취급. 주어 자리에 북스. 복수야. 그러면 복수 취급. 자, 그런데 셀 수 없는 명사는 특징이 셀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 둘이란 거 없어요. 그래서 부정관사를 못 붙여요. 복수형도 만들 수가 없어. waters 이런 표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항상 단수 형태로밖에 못 쓰죠. 그러니까 항상 단수 형태예요. 그래서 단수라서가 아니라 단수 형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수 취급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또 하나. 형용사하고 또 연관을 질 테니까 보세요. 셀 수 있는 명사는 many나 few의 수식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들은 형용사예요. many와 few는 특징이 셀 수 있는 명사만 수식할 수 있는 형용사들이에요. many와 few, a few.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는 many, few, a few의 수식을 받는다. 그런데 셀 수 없는 명사는 비교하면서 해요. many 말고 much. 또 few 말고 little, a few 말고 a little. 그래서 셀 수 없는 명사는 much나 little, a little의 수식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또 각각의 특징을 정리를 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셀 수 있는 명사는 특징이 바로 이거.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외워지게 될 거예요. 공부를 꾸준히 하면. 셀 수 없는 명사는 특징을 좀 의식적으로 외워놓으세요. 그러니까 이걸 몇 번씩 써보면서 해보라 이 말이야. 그 대신 생각을 하면서 셀 수 없으니까 부정관사 못 붙이고 복수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항상 단수 형태로밖에 못 쓰고 그러니까 단수 취급한다. 그리고 much와 little의 수식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셀 수 없는 명사에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그리 어렵게 생각 안 하는 거야. 뭐냐면 커피. 대표적인 물질명사죠. 셀 수 없는 명사. 근데 커피를 커피 한 잔, 커피, 커피 두 잔, two copies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지금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돼. 그러면 셀 수 없는 명사는 절대로 못 세냐? 그게 아니라 세는 방법이 있어요. 셀 때는 이렇게 해야 해. 이걸 여러분들이 안다고. 단위명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옛날 문법에선 이런 걸 조수사라고도 부르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다 이렇게 명칭 바꿨으니까 단위명사를 사용한다 라고 알면 돼요. 지금 여기서 이제 바꿀 테니까 보세요. 커피 한 잔 할 때 커피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단위명사 컵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a cup of coffee 이렇게. 이러면 커피 한 잔. 그러니까 이 단위명사 컵 주변에 해서 요 세 단어 있죠. a cup of가 일종의 셀 수 있는 명사의 부정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커피 두 잔. 그럼 여기서 컵이라는 건 셀 수 있기 때문에 커피 두 잔. two cups of 하고 커피는 복수형 쓰면 안 되고 항상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이때 컵을 바로 단위명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셀 수 있는 명사마다 해당되는 단위명사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말에도 이런 비슷한 게 있어서 국어 공부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는 별로 쓰지도 않는 건데 막 외워야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단위명사에도 굉장히 생소한 단위명사가 많이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어휘용으로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일단은 책에 있는 것부터 외우면 돼요. 책에 있는 것부터. 책에 있는 정도만 외워도 만약에 내가 모르는 단위명사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어휘시험으로 나와버리면 어렵겠지만 독해 같은 거 하다 보면 이거 단위명사겠구나 이런 느낌이 와요. 대신 책에 있는 정도는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책 외에 있는 단위명사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걸 막 찾아서 하려 하지 말고 책에 있는 것만이라도 암기해두면 응용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래서 이제 셀 수 없는 명사의 특징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셀 수 없는 명사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여기까지는 좀 복잡하더라도 할 만큼 하는데 바로 이 부분에 가서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첫 번째 완전히 해결하려 하지 말고 두 번째 할 때, 이게 두 번째 하다 보면 이런 건 좀 쉬워질 거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할 때는 바로 이런 데서 집중해서 한다. 이런 기분 가지고 해요. 셀 수 없는 명사를 불가산 명사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냥 요 용어를 써서 하자면 이렇게. 셀 수 없는 명사, 불가산 명사, 불가산 명사의 보통 명사화라는 게 있어. 좀 더 넓게 말하면 불가산 명사의 전용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전용이라는 한문어가 뭐냐면 쓰임을 바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쉬운 말로 구체적으로 좀 바꿔버리면 셀 수 없는 명사, 불가산 명사를 보통 명사처럼 쓸 때가 있어. 보통 명사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안 잡힌 분들은 이것 때문에 공부할 때 좀 당황한단 말이야. 뭔 얘기냐면 셀 수 없는 명사예요. 그런데 이 셀 수 없는 명사는 특징이 바로 이런 건데 셀 수 없는 명사를 바로 보통 명사처럼 써버릴 때가 있다고. 이렇게 해요. 셀 수 없는 명사, 불가산 명사의 바로 이거, 보통 명사. 책, 연필 이런 거, 칠판, 책상 이런 식의 셀 수 없는 명사를 보통 명사처럼 써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글래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유리라는 물질 명사예요. 유리. 그런데 글래스를 보통 명사처럼 해서 부정관사나 이런 걸 붙여버릴 때가 있다 이 말이야. 맨이나 퓨의 수식을 받을 때가 있고 바로 이런 특징으로. 그래서 이제 보통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의 대표적인 명사라서 셀 수 없는 명사를 보통 명사처럼 쓸 수도 있다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근데 그러면 셀 수 없는 명사를 보통 명사처럼 쓴다는 얘기는 글래스 앞에다 어를 붙여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또 글래스에다가 복수형으로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아까는 이랬다가 다시 또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막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은 공부 안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반드시. 이래서 명사표는 좀 귀찮아요. 단위명사 외워야지. 또 단어에다가 살짝 이렇게 변화만 줘도 뜻이 변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래서 이제 명사표는 귀찮은데 어차피 넘어서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거 하나로 뜻이 변해버리기 때문에. 결론이에요. 불가산 명사를 왜 보통 명사처럼 쓰냐? 뜻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 뜻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이걸 안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이 뜻을 완전히 잘못 해석을 해버릴 수 있거든요. 어떤 독해가 있는데 글래스라는 단어가 막 문장 중간에 계속 나와. 그런데 이런 걸 본 뜻이 아닌 다른 뜻으로 착각을 해서 계속 해석을 해버렸다면 다른 건 다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분석을 했는데 요 단어 하나 때문에 의미를 이해를 못 해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만 잠깐 예를 들어서 해요. 글래스라는 단어는 유리라는 뜻의 물질명사란 말이에요. 바로 이 뜻일 때는 바로 이 특징이 적용이 돼야겠지. 셀 수 없어. 복수형으로도 못 쓰고. 그런데 글래스에다 어를 붙였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빨리 바꿔버려. 물질명사 글래스가 아니구나. 여기 글래스는 보통명사로 변해버렸구나. 해서 뜻 처리를 유리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글래스에 어를 붙이면 유리잔이 돼요. 유리잔은 또 대표적인 단위명사 중에 하나야. 유리잔 같은 거 주로 우유라든가 주스 같은 거 많이 따라 마시잖아요. 그러면 우유 한 잔 할 때 a glass of milk. 여기 글래스는 유리라는 물질명사가 아니라 유리잔이야. 유리잔. 그 다음에 글래스에다 es 붙였잖아요. 그러면 유리로 만든 제품 중에 우리 아까 배운 거 좌우 대칭인 안경. 안경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 단어는 유리. 글래스에 아무것도 안 붙었으면 유리라고 해석해야 되고 글래스에다 어를 붙여놨으면 아 뜻이 변한 거구나. 그래서 유리로 만든 제품 중에 유리잔. 또 글래스에다가 es를 붙여놓으면 유리잔의 복수일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안경이란 뜻도 있겠구나 해서 명사에 어떤 식의 변화가 오냐에 따라서 뜻 처리를 정확하게 해줘야 바로 이런 데서 실수를 안 해서 의미 파악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명사의 그
종류의 특징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뭘 할 거냐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셀 수 있는 명사에 2개, 셀 수 없는 명사에 3가지가 있는데 이 명사를 하나하나 특징을 잡아가는 거야. 특징. 자, 그래서 지금부터 보통 명사부터 이제 우리가 꼭 알고 가야 될 특징을 정리하는 거야. 자, 이제 보통 명사부터 해요. 보통 명사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3가지가 있거든요.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2번째 설명할 테니까 2번째예요. 2번째. 먼저 첫 번째. 이건 이제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져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어독, 더독. 원래는 뜻이 완전히 달라요. 이건 어떤 개, 불특정한 어떤 개, 더독. 그러면 그 개, 상대방이 뻔히 아는 개, 이건데 어독과 더독이 뜻이 같을 때가 있어요. 또 단수였던 독, 어독, 더독을 또 이렇게 복수로 고쳐도 이렇게 3가지가 뜻이 같을 때가 있어. 어쩔 때냐면 독이 들어있는 문장의 내용에 뭐 이제 평범한 애니멀이라는 게 나왔다고 하고요. 애니멀이라고 나왔다고 하고 여기에 faithful, 충실한, 조금 더 의역하자면 인간한테 충실한, 개는 충실한 동물이다. 바로 개라는 종족의 일반적인 특징이 적혀있는 문장이 나오면 그때 어독, 더독, 도구즈는 같은 뜻이에요. 이런 걸 바로 뭐라 부르냐면 종족 전체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통 명사의 첫 번째는 종족 전체를 뜻하는 거. 종족 전체를 뜻할 때는 이거 보세요. 다음에 단수 보통 명사. 어나 언 다음에 단수 보통 명사인데 보통이란 말 빼고 그냥 단수 명사. 종족 전체를 뜻할 때는 이렇게 써도 맞고 더로 바꿔도 맞고 그 다음엔 복수 명사로 써도 맞다. 이렇게 봐서 문장을 이제 몇 번 보다 보면 익숙해져요. 자, 보통 명사에서 알아야 될 게 이거 하나. 자, 2번째. 아주 중요한 거야. 보통 명사에서 꼭 알고 가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처음 설명을 바로 하는 것보다 바로 이렇게 예문을 보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를 거예요. 보세요. She felt. feel의 과거형. feel의 과거. 지각동사예요. The mother. The mother가 이제 목적어예요. 그 다음에 지각동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투부정사가 오면 안 되고 동사 원형 와야 된다. 우리 부정사라해서 많이 했어요. rise. 그리고 이제 in her heart. 이랬다고 해요. 그래서 완벽한 5형식 문장이에요. she가 주어, 요거 지각동사로 동사, the mother가 목적어, 여기 to가 생략된 원형 부정사 해서 목적격 보어. 이 문장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해석을 한번 해봐요. mother라는 보통명사 앞에 더를 붙인 거야. 지금 2번째 배우려는 게 바로 이거예요. 보통명사에다가 더를 붙인 거. 자,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하면 이렇게 돼요.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를 설명하기 때문에 mother랑 rise는 주어 동사 관계가 성립되거든요. 해석을 하면 그녀는 그녀의 마음속에서 어머니가 솟아오름을 느꼈다. 이렇게 된다고. 분명히 단어를 다 알아. 문장 구조도 알고 완벽하게 5형식에 맞춰서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해석을 하고 나니까 뭐 딱 뜻이 와닿지 않은 이상한 해석이 나오잖아요. 바로 요럴 때 보통 명사에다 덜을 붙여서 정상적으로 해석을 했더니 말이 돼. 그러면 그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정상적으로 해석했더니 말이 이상해지고 말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또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뜻 처리가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보통 명사에 덜을 붙여서 바로 이 뜻일 때가 있어. 추상명사. 보통 명사에 덜을 붙여서 추상명사의 뜻이 될 때가 있다는 거, 이걸 명심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됐던 거야. 그러니까 이 문장이 틀린 문장이 아니고 정확하게 맞는 문장인데 여기서 the mother는 어머니가 솟아오름을, 어머니가 일어남을, 말이 안 되고 이걸 바로 추상명사로 해석해. 어머니의 사랑, 모성애. 그녀는 마음속에서 모성애가 솟아오름을 느꼈다.
그럼 말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안 배운 상태에서 이 문장을 해석한다 해봐요. 그럼 해석을 못하는 거지.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결론은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야. 문법적인 부분은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배우기도 하고. 자, 이거 두 번째예요. 책에 또 예문이 있으니까 이제 예문은 여러분들이 소화를 해야 돼요. 자, 세 번째. 보통 명사는 이렇게 이제 세 번째인데 여기 세 번째를 설명하기에는 또 앞서서 이 세 번째는 사실은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지금부터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좀 기초적인 부분이라 이건 알고 있다고 하고 이걸 이제 설명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지금 잘 모르고 놓치는 분도 있으니까 보세요. 전사가 나오면 반드시 뒤에는 명사가 오잖아요. 그런데 전사 중에 of는 뒤에만 명사가 오는 게 아니고 특징을 잘 기억해요. of라는 전사는 뒤에만 명사가 오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에 앞에도 명사가 와요. 이걸 기억 잘해둬요. 그러니까 of는 뭐뭐의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만 명사가 오는 게 아니라 앞에도 명사가 오는 게 대부분이다. 먼저 이걸 잘 기억해둬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익숙해졌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명사를 A라고 해요. 뜻이 뒤에 있는 명사를 B라고 해. 그러면 이런 구조가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해석을 할 거 아니에요? 이때 항상 이렇게 먼저 해요.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뒤에 있는 명사에서 앞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해석을 이런 식으로. 우리 일치할 때도 몇 가지 이런 표현 했잖아요. 뭐뭐들의 수 이런 식으로. 자, 뒤에서 앞으로 넘어와요. 그래서 B의 A. 책에는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노트 필기하면서 들어야 되는 거야. B의 A. 그런데 말이 조금 안 맞아? 그러면 B 중의 A. 이렇게 이제 해보면 된다고. 해석해서 말이 되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말이 돼요. 그래서 뒤부터 먼저 올리라고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의미가 성립이 안 된다. 그럴 때는 이제 두 번째 방법. 이렇게 바꿔요. 앞에서 뒤로 쫙 내려. A의 B. 이렇게. 그 대표적인 단위명사 있죠. 보세요. A cup of coffee. 한 잔의 커피. A glass of water. 한 잔의 물. 이렇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 해석한다고. 단위명사가 그 대표적인 한 예예요. 그런데 뒤에서 올려서 해석을 하는 게 대부분인데 해석했더니 말이 안 돼. 그래서 앞에서 뒤로 내려라 해서 A의 B라고 해석했는데도 말이 안 돼. 그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경우가 제일 드물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해석일 때는 한 가지 특징이라면 여기 명사랑 여기 명사 앞에 부정관사가 이렇게 나올 때가 많아요. 요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요거, 제일 자주 나오는 거, 그 다음이 이거.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면 마지막에 이거니까 제일 드물게 나오는데 그때는 이렇게 부정관사가 붙어 있을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앞에 해석을 A라고 하고 뒤에 있는 해석을 B라고 해요. 그러면 제일 먼저는 이렇게 B의 A. 말이 안 되면 앞에서 내려. A의 B. 그래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면 돼. A 같은 B. 자, 이렇게. 결론은 보통 명사는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인데 결론은 뜻을 위해서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이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요 세 번째 경우는 책에 예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보세요. An angel. 천사. Of a daughter. 딸. 이렇게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직역을 정상대로 해봐요. 뒤에서 올리라고 그랬죠? 딸의 천사. 의미가 좀 안 맞죠? 그래서 앞에서 내려. 천사의 딸. 이것도 좀 뭔가 이상하죠? 이때 이제 방금 배운 거예요. 천사 같은 딸. 이런 식으로. 이러면 해석이 되죠? 바로 이렇게. 자, 근데 이제 3번의 경우는 드문 케이스고 대부분은 1번처럼 해석이 되는 거고 그래도 안 되면 2번으로 간다. 여기서 대부분 다 끝나요. 보통 명사에선 요 2번이 핵심이니까 요 2번 잘 기억해 두고. 자, 그 다음 책에 있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해석들을 하면서 하세요. 이제 3번의 집합명사. 보통 명사는 이렇게 끝이에요. 자, 이제는 집합명사.
집합명사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지금 이제 셀 수 있는 명사 중에 이제 집합명사로 넘어간 거예요. 집합명사는 이런 단어들이 집합명사예요. 그냥 우리말로 쓸 테니까 우리말로 이해해요. 이런 거. 가족, 군중, 위원회, 학급. 이런 것들이 집합명사. 그러면 이 우리말 뜻을 보고서 집합명사를 정의를 내려봐라. 그러면 이런 거예요. 가족을 떠올리면서요. 하나의 가족에는 그 구성원이 여러 명이 있죠. 그런 게 집합명사예요. 여러 명의 구성원이 모여서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있는 것. 이런 걸 집합명사라 한다. 이게 완벽한 정의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게 집합명사인데 집합명사가 나왔을 때는 문법 문제를 조심해야 돼요. 집합명사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집합명사가 가족, 패밀리, 마이 패밀리 이런 게 이제 주어라고 해요. 그러면 집합명사가 들어있을 때는 반드시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을 해서 딱 요거 하나 기준을 삼아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 패밀리가 들어있는 문장을 해석을 해봤더니 구성원의 성질이 들어있냐 없냐를 기준으로 해석을 해보는 거야. 구성원의 성질. 한 집단이 있으면 그 구성원은 여러 명이 있을 테니까 그 문장 속에 패밀리를 예를 들면 패밀리의 구성원의 성질이 있냐 없냐를 판단을 해. 구성원의 성질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봐요. 해석을 통해서 구성원의 성질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연습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잘 보세요. 구성원의 성질이 있었어. 그러면 구성원은 여러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패밀리라는 단수 형태를 복수 취급한다. 그런데 해석을 해봤더니 구성원의 성질이 없었어. 그럼 구성원의 성질이 없다는 얘기는 집단의 성격을 강조했다는 얘기인데 집단으로는 하나잖아. 그때는 단수 취급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책에 있는 예문은 여러분들이 보고 하고요. 여기 칠판을 잠깐 보세요. My family 이렇게 단수형인데 이제 비동사를 변형시켜봐라 해가지고 이런 게 있다고 해요. A large one. My family가 똑같이 주어인데 여기서 rise를 변형을 시켜봐라 이랬다고 해요. 그리고 in the morning. 자,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면 어떤 단어를 정해서 써줬겠지? 그럴 때 이제 집합명사가 주어전에 나오면 이걸 명심하라고요. 반드시 해석을 해. 그래서 구성원의 성질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예요. 자, 윗문장 해석이요. 우리 가족은 large one. 여기 one은 family를 대신해 쓴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하면 우리 가족은 대가족이다. 구성원의 성질이 있다? 그러면 답은 I예요. 구성원의 성질이 없다? 그러면 답은 is고. 이걸 여러분들이 일단 판단을 해놔요. 해석은 해줬으니까. 그래놓고 이제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이 맞춰보라고요. 자, 다음 문장. 우리 가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구성원의 성질이 있어? 그러면 복수 취급. 조심해요. rise가 답이야. 구성원의 성질이 없어. 그럼 집단을 강조하고 집단은 하나야. 그래서 단수 취급해서 rise에 s를 붙여야 돼. 착각하지 말라고요. 복수 취급이니까 동사에 s 붙여야지. 그러면 안 되지. 명사의 복수형에다 s 붙이는 거지. 동사에는 s를 붙이면 그건 단수 취급한 거다라고 했었어요. 자, 이제 해석을 해봐요. 이제 결정을 해요. 우리 가족은 대가족이다. 구성원의 성질이 있냐 없냐를 따져요. 이런 건 구성원의 성질이 아예 없어요. 그냥 가족 전체의 성질일 뿐이야. 집단의 성질. 그래서 구성원의 성질이 없기 때문에 집단 하나니까 단수 취급. 답은 is. is가 답이에요. My family is a large one. 이렇게.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are를 썼어. 그럼 이 문장은 틀린 거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하면 되고. 자, 아래 문장. 우리 가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구성원의 성질이 있냐 없냐 따졌을 때 이 문장은 구성원의 성질이 있어요. 구성원의 성질이 뭐냐? 그러면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다. 구성원의 성질 이렇게 짚어서 얘기도 할 수도 있다고요.
구성원의 성질이 있어. 그래서 여러 명이잖아, 구성원은. 그러면 복수 취급해라 이 말이야. 그래서 답은 rise가 답이에요. 이렇게 쓰면 단수 취급한 거니까. 그래서 답이 이거예요. rise. 우리 가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구성원의 성질이 뭐냐? 그러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 이러면 된다고. 그런데 여기다 s를 붙여서 시험 문제를 내. 그러면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라 이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집합명사의 제일 중요한 설명은 바로 이거. 그런데 처음에 좀 헷갈릴 거예요. 그러니까 예문을 보면서 예문하고 해석을 같이 맞물려 보면서 아, 이런 게 구성원의 성질이 있는 거구나 라고 그냥 그 예문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세요. 여러분 생각에 맞추지 말고 시간이 오히려 많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 아, 이런 게 있는 건가 보다 이런 식으로 이렇다면 없는 건가 보다 해서 너무 여기서 시간 많이 끌 필요는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거든요. 그런데 집합명사에서 혼자 공부하려면 좀 답답한 게 하나가 나와. 지금 이제 요 설명만 하면 이제 셀 수 있는 명사는 완전히 마무리되는 거예요. 책에도 적혀 있는데 집합명사 중에 조금 생소한 좀 굉장히 그 문법적으로 깊게 들어가는 듯한 어떤 용어가 나와. 캐틀형 집합명사, 폴리스형 집합명사, 패밀리형 집합명사 이런 식으로. 그래놓고 또 단어를 쫙 나열해서 이것들은 캐틀형 집합명사, 또 단어 쫙 나열해서 폴리스형 집합명사, 단어 쫙 나열해서 패밀리형 집합명사 이런 게 나오면 이런 용어 자체도 생소해할 뿐만 아니라 나열되는 단어 자체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처음에 할 때는. 그러면 굉장히 이 부분이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자, 보세요. 처음에는 이런 단어들 외우려고 하질 말아요. 외우려고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외울 생각은 아예 하지 말고 지금 여기 하라는 대로 해요. 캐틀형 집합명사의 대표적인 단어가 people이에요. 그러면 캐틀형 집합명사 했을 때 people 기억해 놓은 다음에 캐틀형에 속하는 단어는 제목에 있는 캐틀과 지금 방금 외우라는 people 이 두 단어다. 이것만 외워. 그래 놓고 나중에 두 단어 정도만 플러스해서 더 외우면 돼요. 자, 다음. 책에 보면 패밀리형 집합명사도 뭐라 나열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people이 들어있어. 근데 이 people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단어란 말이에요. 어려운 단어가 아니고. 근데 왜 people이 캐틀형에도 들어있고 패밀리형에도 들어있냐? 이제 잘 들으세요. 그래서 결론은 people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또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못한다는 얘기는 이런 구별을 못한다는 얘기야. 그런데 people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해석을 하는 분들은 사실은 자연적으로 이걸 구별할 줄 안다는 얘기고. 자, 그래서 여기를 집중해서 들어요. 캐틀형 속에 있는 people은 뜻이 이거예요. 사람이란 뜻은 없고 사람들이에요. 뭔 얘기냐면 캐틀형 집합명사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단어 자체가 복수예요. 그런데 패밀리형에 있는 people은 뜻이 달라요. 국민, 민족 이 뜻이에요. 어떠면서 평범한 단어야 그냥. 특징 없고. 자, 여기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people이라는 단어가 캐틀형 집합명사에 속하는 people은 뜻이 사람들. 단어 자체가 복수라고 그랬죠? 이제 잘 생각해봐요. people이 이미 복수예요? 그런데 앞에다 어를 붙일 수 있겠냐? 못 붙여요. 그러면 복수형으로 s나 es는 붙일 수 있냐? 못 붙여. 왜 못 붙이냐면 단어 자체가 이미 복수기 때문에. 그래서 단어 자체가 이미 복수예요. 그래서 바로 저 단어 그대로 복수 취급하는 거야. 이게 바로 캐틀형 집합명사의 특징이에요. 바로 이렇게 네 가지가. 근데 이 네 개를 하나하나 외울 필요가 없지. 이거 하나만 외우면 다 되는 거야. 단어 자체가 복수기 때문에 부정관사 못 붙이고 복수형으로 써야 될 이유도 없고 단어 자체가 복수니까 복수 취급한다. 보세요. man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바로 뒤에 people이 s가 안 붙은 상태에서 그대로 나왔어.
그러면 이때 people은 뜻이 이거구나. 이렇게 하면 돼. 많은 사람들. 그리고 동사도 are로 적어야지. are there.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people이 바로 캐트령 집합명사예요. 그러면 패밀리형 집합명사의 people은 뜻이 이거라고 그랬죠? 그럼 특징이 뭐냐? 이건 뭐 쓸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셀 수 있는 명사의 특징이라고 아까 적어준 거 있잖아. 하나면 어를 붙여. 복수면 s나 es 붙이고. 하나면 단수 취급하고. 둘 이상이면 복수 취급하고. 셀 수 있는 명사의 특징 그대로 뭐 책, 연필 그 특징 그대로기 때문에 뭐 특징 적을 것도 없다고. 그러면 비교해서 봐봐요. 좀 전에 many people 할 때는 이건 이제 사람들이었는데 many people's 이랬다. 그럼 이건 틀린 거냐? 그게 아니라 뜻이 다르겠지. s를 붙였다. 그 얘기는 바로 이게 가능한 요 단어겠지. 그러면 many people's 하면 뜻이 이거예요. 많은 국민들, 많은 민족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캐트령에도 people이 있고 패밀리형에도 people이 있으니까 이 people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정리를 해봐요. 캐트령 집합명사의 특징은 단어 자체가 복수라는 거. 패밀리형 집합명사의 특징은 없어. 그냥 평범한 평범한 셀 수 있는 명사라는 것. 대신 거기에 people의 국민이나 민족이 들어가고 패밀리형 집합명사는 바로 여기 보세요. 우리 좀 전에 말했던 대로 주어 자리에 왔을 때 구성원의 성질이 있냐 없냐를 따져서 이렇게 하는 게 패밀리형 집합명사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운데 껴있는 폴리스형 집합명사는 특징이 뭐냐? 캐트령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 특징이 있어. 근데 그걸 뭐 나열할 필요 없이 요거 하나만 알면 된댔잖아요. 폴리스형 집합명사의 특징은 단어 자체가 복수라는 거. 그러면 여기도 책에 보면 막 어려운 단어들이 쭉 적혀 있는데 처음에 공부하는 분들은 제목 요 단어 하나만 외우세요. 폴리스, 경찰. 이게 바로 경찰들, 경찰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야. 경찰관 한 명을 뜻하는 게 아니라 경찰관 전체. 경찰이란 집단 전체를 가리키는 집합명사예요. 그러니까 폴리스라고 쓰면 경찰이란 집단 전체. 그러면 경찰관 한 명은 어떻게 쓰냐? 폴리스에다 man을 붙이면 돼. 이게 경찰관이라는 보통 명사. 그럼 이건 셀 수 있는 명사니까 경찰관 한 명 하면 a policeman 이렇게. 두 명 하면 to 쓴 다음에 여기 man을 men. 불규칙 변하니까 이렇게 바꾸면 돼. 자, 그러면 이제 다시요. 다 끝났어요. 캐트령 집합명사는 단어 자체가 복수. 근데 폴리스형 집합명사도 단어 자체가 복수. 그래서 부정관사도 못 붙이고 복수형 안 되고 이 단어 자체로 바로 이렇게 폴리스가 주어면 a라고 바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점점 좁혀졌잖아. 그러면 캐트령과 폴리스형은 똑같잖아. 그럼 차이점이 뭐냐? 딱 하나예요. 폴리스형 집합명사는 반드시 더를 붙여. 뜻은 없지만. 그래서 바로 이렇게 경찰 영어로 써봐라. 더 폴리스 이렇게 나가야 돼요. 아무 뜻 없지만 반드시 더를 붙여요. 캐트령에는 덜 안 붙여. 폴리스형에는 덜을 붙여. 요거 하나만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공부할 때는 막 깊게 들어간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별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만 공부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밑에 있는 단어들은 처음부터는 외울 필요 없어요. 두 번째 배울 때 외우면 돼. 그러면 두 번째 할 때부터는 이걸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단어 암기만 좀 해놓으면 되겠구나. 이런 기분으로 접근하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95페이지까지 설명이 끝난 거야.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명사편에 또 두 번째로 이어서 다음 시간에 추가하기로 해요. 자, 명사편은 좀 빡빡하게 하면 3시간 아니면 4시간 이렇게 좀 이렇게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단원이에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요. 수고했어요.